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공감을 이끄는 성공학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누구나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용어나 이해하기 힘든 이론적 설명의 나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쉽고 공감될 만한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교사, 세일즈맨 등의 직업을 거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축적해 나갔고 그 기술들을 매일 스스로 실험했죠. 15년간의 심혈을 기울인 끝에 1936년 인간관계론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가 팔려나가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케네디, 레이건, 부시, 오바마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곁에 두고 읽었으며 워런 버핏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라고 적극 추천한 이 책에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이 책의 목적은 고대의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실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게 되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설득했는가에 대해서 간결하고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책에 쓰여진 인간관계를 위한 방법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거나 그냥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테두리에 넣어서 활용했는지를 이 책이 다시 한번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상대를 이해시키는 특별한 방법, 상대를 설득하는 9가지 비법,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 이렇게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챕터,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파트 1,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전례에 없었던 대규모의 범인 검거 작전이 전개되었다. 쌍권총 크롤리라 불리는 흉악한 살인범으로 그는 명사수인데다가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기에 경찰에 붙잡힐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몇 주간에 걸친 집요한 경찰의 추적 끝에 웨스트엔드가에 위치한 정부의 아파트로 도망쳐 들어갔다. 무려 150여 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크롤리가 숨어있는 아파트의 맨 위층을 포위하였고 주변 건물의 옥상에는 기관총까지 설치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지붕에 구멍을 뚫은 후 경찰 킬러인 크롤리가 숨어있는 방 안으로 최루탄을 집어넣어 그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크롤리는 완강하게 버텼다. 그는 두툼한 소파 뒤에 몸을 숨긴 채 경찰들을 향해 끊임없이 쌍권총을 쏘아댔고 응사하는 경찰들의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뉴욕의 고급 주택가를 1시간 30분 동안이나 뒤흔들었으며 1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골목길 등에 숨어서 이들의 활극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크롤리는 결국 체포되었고 뉴욕 경찰국장인 멀루니는 쌍권총 크롤리가 뉴욕 범죄 사상 가장 흉악하고 위험한 자였으며 아주 하찮은 동기만으로 능히 사람을 죽이던 악한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쌍권총 크롤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크롤리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쓴 유서에 나와 있다. 총상에서 흘러내린 피로 흠뻑 젖어있는 유서의 한 구절이 그의 심정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나의 육신 속에는 삶에 지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온화하고 다정하다. 또한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하지만 그런 그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어땠던가. 그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자신의 정부와 카섹스를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 어떤 경관이 그들을 발견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크롤리는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권총을 꺼내 그 경관을 향해 탄알이 떨어질 때까지 방아쇠를 당겼다. 이어 차에서 내린 그는 죽어 넘어진 경관의 총을 빼내 경관의 머리를 다시 쏘았다. 이런 살인마가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것이다. 크롤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싱싱 형무소의 전기의자에 앉게 되었을 때 과연 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자업자득이지 라고 생각하며 참회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억울하게 이런 꼴을 당하다니. 이것이 쌍권총 크롤리의 마지막 말이었다.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크롤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시인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지닌 범죄자들은 의외로 많다. 다음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내 생애에 황금기를 바쳐 사람들을 도와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대가가 온 세상의 비난과 범죄자란 낙인뿐이란 말인가. 이렇게 한탄한 것은 일찍이 시카고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며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암흑가의 왕자 알카포네였다. 그처럼 극악한 인간도 자기 자신을 악한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이처럼 악당들은 스스로를 악당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선가나 선인으로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탓한다. 뉴욕에서 라이벌 폭력 조직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하직한 더치 슐츠 또한 그랬다. 뉴욕에서 손꼽히는 악당 슐츠도 어느 신문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사회의 은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믿고 있었다. 나는 이런 범죄자들의 생각에 대하여 싱싱 형무소장인 워든 로즈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극악한 수용자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악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선량한 보통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끝까지 정당화시키거나 변명하려 든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왜 금고를 파괴해야 했으며 어째서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는가 하는 점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형무소에 들어와 있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알카포네, 크롤리, 슐츠 등 흉악한 사람들마저 자기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나는 유감스럽게도 나이 40이 넘어서야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극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겨우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비난하는 사람은 감정이 격앙되어 이성을 잃기 쉽고 비난받는 사람은 곧 방어태세를 갖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든다. 또한 비난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여 반항심이 생겨나게 되므로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기 십상이다.
독일군은 내부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그 직후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아무리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매우 엄격하다. 만약 그 자리에서 불평을 하는 병사가 발견될 경우 그 병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칙은 일반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잔소리가 심한 부모, 바가지를 긁는 아내, 고용인을 들볶는 고용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만 드는 사람들에게 한번 권해볼 만한 방법이다. 그 하나의 예로서 티포트돔 유전 의혹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부정사건으로서 수년 동안 신문지상에 오르내렸고 국민들의 분노 또한 대단했었다. 이 부정사건의 중심인물은 알베르트 폴이라는 제29대 하딩 대통령 내각의 내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정부 소유의 티포트돔과 엘크힐스의 유전지대 대여에 관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본래 이 유전은 군사용으로 해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무부 장관인 폴이 아무런 입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L. 도에니에게 전격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고 그 유전지대를 대여해 줌으로써 큰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러자 도에니는 대부금이란 명목으로 폴에게 10만 달러를 뇌물로 건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폴은 해병대를 동원하여 그 유전지대의 다른 석유업자들을 해당 지역에서 추방시켰는데 이것은 엘크힐의 석유 매장량이 이웃하고 있는 다른 유전으로 인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취해진 독선적인 방편이었다. 당연히 해병대의 총칼에 쫓겨난 석유업자들이 그대로 있을 리 만무했다. 그들이 이 사건을 제소함으로써 이 엄청난 독직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추악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하딩 내각의 총사퇴를 초래하였으며 집권당인 공화당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또한 알베르트 폴은 현직 고위 관리로서는 전례에 없는 중형에 처해져 투옥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제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어느 강연회에서 친구인 폴에게 배신을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하딩 전 대통령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폴의 부인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주먹을 휘두르며 울부짖었다.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은 취소하세요. 하딩이 폴에게 배신을 당했다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남편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사 이 건물 안이 황금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남편은 그것을 탐하여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배신당한 것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는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순환자란 말입니다. 이처럼 질이 나쁜 인간일수록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을 헐뜯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질이 나쁜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간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고치려 든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화를 내며 그를 비난할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는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포드 극장에서 삼류 배우인 부스에게 저격당한 에이브러엄 링컨은 그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어느 싸구려 하숙집에 지저분한 침상으로 옮겨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침대는 너무 작아서 키가 큰 링컨의 다리는 바닥에 닿을 정도였고
곰팡이로 얼룩져 있는 벽에는 로사 보네르가 그린 말시장의 복사판이 걸려 있었으며 가스 등의 새파란 불꽃이 어두침침한 방안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서글픈 광경을 지켜보던 스탠튼 육군 장관은 여기 누워 계신 분처럼 완벽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링컨이 사람들을 잘 다루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링컨의 생애를 1년간에 걸쳐 조사했고 또한 만 3년에 걸쳐 링컨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링컨의 사람됨과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링컨의 사람 다루는 법을 주력해서 연구 조사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답안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링컨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을까? 그렇다. 그것은 사실 그의 취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링컨은 인디애나주의 피전 크리크 밸리에 살던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재주를 자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상대방을 비웃는 시나 편지를 써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살짝 떨어뜨려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다. 덕분에 한평생 그에게 원한을 품게 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반대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신문을 통해 발표하곤 했는데 그 도가 지나쳐 한 번은 큰 말썽이 일어나게 되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싸움하기 좋아하는 아일랜드 태생의 정치가 제임스 세일즈를 조롱하는 익명의 풍자글을 스프링필드 저널에 기고하였다. 이 글이 발표되자 스프링필드는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고 다혈질인 세일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 글을 투서한 필자를 결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필자가 링컨이란 사실을 알아낸 세일즈는 즉시 말을 타고 달려와 링컨을 비난하며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무기 선택은 링컨에게 일임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팔이 긴 점을 염두에 두고 기병용 칼을 무기로 선택했다. 드디어 결투의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미시시피 강의 드넓은 백사장에 마주 섰다. 다행히도 막 결투가 시작될 찰나 양쪽의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투를 막음으로써 서로 사과하는 선에서 모든 일을 매듭짓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링컨은 상당한 당혹감에 빠졌으며 덕분에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링컨은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남을 비웃지도 않았다. 남북전쟁이 벌어져 북군이 남군에게 열세를 면치 못할 즈음 링컨은 포토맥 지구의 사령관을 여러 번 교체시켜야만 했다. 맥클렌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등 5명의 장군들이 차례로 포토맥 지구의 사령관직을 맡았지만 그들 모두는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으므로 링컨은 몹시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국민들은 이들 무능한 장군들을 통렬히 비난했으나 링컨은 만인에게 악의를 버리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자신을 타이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 그는 이러한 자신의 좌우명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링컨은 그의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적이 되어버린 남부 사람들을 욕할 때마다 타일렀다. 그들을 탓하지는 맙시다. 우리도 그들의 입장이 된다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겁니다. 링컨의 또 다른 일화를 보도록 하자. 1863년 7월 1일 게티즈버그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4일 밤
북군의 총 공세에 리 장군 휘하의 남군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줄기차게 내리퍼붓는 폭우 속에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군의 퇴각은 포토맥 강에서 멈추고 말았다. 강은 밤새껏 내린 폭우로 범람하여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다. 리 장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들 뒤로는 의기충천한 북군이 포위망을 좁혀왔으니 항복할 도리 밖에는 다른 수가 없었다. 링컨은 남군을 괴멸시켜 전쟁을 종결할 호기가 찾아온 것을 기뻐하며 미드 장군에게 명령했다. 작전회의는 생략하고 즉시 남군을 추적하도록 하시오. 이 명령은 전보로 미드 장군에게 전해졌으며 링컨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 즉시 특사를 파견하여 남군에게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적인 맹공을 퍼부을 것을 재차 명령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작전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했으며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즉각적인 공격을 거부했다. 그러는 동안 넘쳐 흐르던 강물은 줄어들었고 남군은 유유히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해버렸다. 링컨은 경로했다. 미드 장군의 잘못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었고 링컨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 분노를 표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어디 있냔 말이야. 남군은 도간에 든 쥐였어. 그런데 미드 장군은 내 말을 무시하고 예하 부대를 움직이려 들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 상황이었다면 그 누구라도 리를 무찌를 수 있었을 거야. 나라도 그를 격퇴시킬 수 있었을 거다. 몹시 분개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 1865년에 쓰인 이 편지는 링컨이 붕괴한 상태에서 적은 편지로서 결투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링컨이 언사에 대단히 조심스러웠다는 점을 인식하고 읽어보기 바란다. 미드 장군께 나는 리 장군의 탈출로 비롯될 앞으로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중요성을 장군께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바로 우리 손아귀에 있었으며 그들을 추격했더라면 전쟁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기회를 상실한 현재로서는 전쟁의 종결을 기대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병력의 3분의 2 정도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장군의 활약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며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군께서는 천재 이루를 놓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 역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드 장군이 이 편지를 받아 읽고는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하지만 미드는 이 편지를 읽지 못했다. 왜냐하면 링컨은 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으며 그의 사후에 링컨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내가 추측컨대 아마 링컨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 생각해보자.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처럼 편안하게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게티즈버그 전선에서 미드 장군처럼 부하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하들의 비명과 아우성을 들었더라면 아마 나 자신도 미드 장군처럼 선뜻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나 역시 미드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지 모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가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내 기분이 어느 정도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미드의 심정은 어떨까? 그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며 나를 비난하려 들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반감만 쌓이게 되고 서로의 틈이 벌어져 나는 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링컨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을 바탕으로 비난과 힐책 등이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링컨이 그 편지를 사장시켜 버렸음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떤가? 링컨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했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결점을 교정해 주려는 마음씨는 분명히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우선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기주의적인 생각일는지 모르겠으나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꼬집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는 시도가 훨씬 더 유익하며 건전한 방법이 아닐까. 자기 집 현관이 지저분하면서 이웃집 지붕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탓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을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아직 젊었던 시절 내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고 인정받고 싶어 애를 태우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 잡지에서 당시 미국 문단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 대한 작가론을 써달라는 청탁을 해왔다. 나는 그 부탁을 받는 순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므로 그 일에 전력을 다했다. 나는 데이비스에게 편지를 보내 궁금한 점들을 문의했으며 편지의 말미에 문제 제기자라고 적어 보냈다. 내가 문제 제기자라고 쓴 데는 이유가 있다. 이 편지를 쓰기 몇 주일 전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구절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었다. 그래서 나도 데이비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은 나머지 나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던 그 유치한 명칭을 썼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데이비스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나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왜냐하면 그의 회신 대신 내가 보낸 편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다시 돌아온 그 편지의 여백에는 버릇없는 짓은 그만두게나 라고 쓰여져 있었다. 나는 내가 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참으로 어리석고 건방진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핀잔을 들어도 당연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 또한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보다도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어서 그의 행위에 분노를 품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사망 기사를 우연히 신문에서 읽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전에 느꼈던 모욕감이었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평하면 된다. 그 비평이 정확하고 타당한 것일수록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논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휩싸여 행동하는 어리석고 가련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난하는 행위는 다이너마이트를 짊어지고 자존심이라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절대로 끄집어내지 않으며 장점만을 부각시킨다. 이것은 벤저민 플랭클린의 생활 철학으로서 평범하고 내성적인 한 청년을 탁월한 외교가로 만든 비결이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바보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오히려 바보일수록 그러기를 즐기는 법이다. 그러나 이해와 관용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다. 감정이 최우선하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지키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선 상대방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힘써 보자.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 등이 저절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이 방법은 그 사람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는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거듭 말하건대 이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고 손목시계를 풀러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거나 종업원에게 해고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협력을 강요할 수도 있으며 채찍을 들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반발을 가져오며 결말 또한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두 가지 동기로 압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곧 성충동과 위대해지려는 욕망이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며 교육가인 존 듀이 박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즉,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충동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렇다면 우선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보자. 보통 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갈구하게 되는데 성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1. 건강한 육체와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의 충족. 5. 내세의 생명. 6. 성욕의 충족. 7. 자손의 번영. 8. 자기 자신의 중요성. 인간으로서 이러한 욕구들은 거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만은 예외다. 이 욕구는 음식이나 수면의 욕구처럼 원초적인 것으로서 좀처럼 충족되기 힘들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불렀으며 듀이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표현한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다.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링컨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다. 그렇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지닌 성질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자 갈망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임스가 희망, 염원, 동경과 같은 말 대신에 갈망한다고 말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기란 누워서 떡 먹기와 같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내가 미주리주의 시골 농장에서 살던 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두록저지종의 돼지와 종우를 기르고 있었는데 돼지를 중서부 각지의 가축 경진대회와 가축 품평회에 출품시켜 여러 번 1등상을 타곤 했다. 아버지는 그 명예의 파란 리본들을 한 장의 흰 모슬린 천에 핀으로 꽂아 놓으셨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그 긴 모슬린 천을 끄집어내어 한쪽 끝은 아버지가 잡고 다른 한쪽 끝은 내가 붙잡도록 해 그 파란 리본들을 손님에게 보여주었다. 돼지는 자신이 탄 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으나 아버지는 대단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 파란 리본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렬한 욕구를 지니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의 문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식료품 가게 점원이 50센트를 주고 헌책방에서 법률 서적을 구입하여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였다. 이 점원은 여러분도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바로 링컨이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것도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훌륭한 건물을 지은 것도 록펠러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것도 모두가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의 현상을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다. 돈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저택을 짓는다거나 최신 유행의 의상을 걸치고 신형 자동차를 몰고 싶어 한다거나 자기 자식 자랑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이 욕구의 발로이다. 뉴욕시의 경찰국장인 멀루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청소년 범죄자는 마치 자아로 똘똘 뭉쳐진 덩어리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영웅처럼 대서특필한 신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진이 베이브 루스나 아인슈타인, 린드버그, 루즈벨트 등과 같은 저명 인사의 사진과 나란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전기의자에 앉게 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그 방법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로써 존 디 록펠러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의 빈민을 위하여 북경의 근대적인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기부하였다. 한편에서는 딜린저가 록펠러와 같이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도둑질, 은행 강도질을 하였고 드디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되었다. 딜린저는 연방수사관에게 쫓겨 미네소타주의 어느 농가로 뛰어들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한다. 내가 바로 딜린저다. 이것은 자기가 흉악한 범인임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발로였다. 나는 너희들을 해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딜린저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처럼 딜린저와 록펠러의 중요한 차이점은 각자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저명 인사도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은근히 노력한 흥미로운 예가 많다. 조지 워싱턴조차도 미 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기를 좋아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대제독, 인도 총독 등의 칭호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러시아의 캐서린 여왕은 자신에게 오는 편지의 서두에 폐하라고 쓰여있지 않은 편지는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링컨 부인은 대통령 관저에서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먼저 자리에 앉자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기도 했다. 당신은 참 뻔뻔하군요. 내가 앉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는 그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리처드 버드 해군 소장의 남극 탐험을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원조한 것은 남극에서 새로 발견될 산맥에 그들의 이름을 명명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갈망한 나머지 망상의 세계로까지 빠져들어가 그것을 충족시키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현실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희망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러한 희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연봉 100만 달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두 사람밖에 없었다. 발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바프였다. 앤드류 카네기가 왜 슈바프라는 사나이에게 100만 달러, 하루에 3,000달러 이상의 급료를 주는 것일까? 슈바프가 천재였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제철 계통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슈바프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보다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제철에 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슈바프가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이유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기에 그렇게 사람들을 잘 다루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은 비결을 들려주었다. 나는 사람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 방법이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키워주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는 일처럼 그의 향상심을 저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슈바프의 방법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그를 공박하고 마음에 들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칭찬에 매우 인색하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사귀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난을 들으며 일할 때보다는 칭찬을 들으며 일할 때가 일에 대한 열의도 생겨나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외의 경우로 벗어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슈바프의 당연한 주장이다. 슈바프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앤드루 카네기를 성공으로 이끈 관건이었다. 앤드루 카네기도 다른 사람들을 아낌없이 칭찬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이 점은 그가 타계하기 직전에 스스로 작성했던 그의 묘비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록펠러의 사람 다루는 비결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록펠러에게는 에드워드 T. 베드퍼드라는 공동 출자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의 거래상의 실패로 말미암아 록펠러는 남미에서 무려 100만 달러라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결별을 선언하거나 화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분노를 표시했겠지만 록펠러는 베드포드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미 지나간 일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그를 칭찬할 만한 재료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베드포드가 투자액의 60%를 간신히 회수하게 되었다. 그러자 록펠러는 기쁜 얼굴로 말했다. 정말 잘했네. 돈을 그만큼이나 회수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 없네. 지그필드는 브로드웨이를 빛낸 대흥행사였는데 그는 어떠한 여자라도 눈부신 미인으로 만들어내는 교묘한 수완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아가씨를 고용하여 무대에 내세울 때에는 놀랍도록 매혹적인 모습으로 변모시켜 놓았으므로 더욱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대단히 아름답다고 믿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성을 자신에게 안겨줄 수 있었던 것이다.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주연으로 활약하고 춘희 등을 연출한 유명한 연극배우 엘프레드 런트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해주는 말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있어 그들의 육체에 골고루 영양이 공급되도록 힘쓰면서도 그들의 정신에 있어서는 영양분의 공급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마디의 부드러운 칭찬과 격려는 새벽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언제까지나 그들의 기억에 남아 마음의 양식이 되어준다. 참 어처구니 없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공치사나 아첨 따위의 낡은 수법에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넘어갈 리가 없지. 독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물론 지각이 있고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첨이나 공치사란 천박하고 뻔히 그 속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굶주려 아사 직전에 이른 사람이 어떤 풀이나 벌레라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먹는 것처럼 아첨이나 공치사에 좋아라 하며 덥석 집어삼킬 정도로 자신에 대한 찬사에 굶주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한 흔적이 보인다. 당시의 제상 디즈레일리는 이 여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척 고심했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로 말하자면 대영 제국의 제상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세련된 사교의 천재로서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인두로 펴서 바르듯이 여왕에게 아첨의 말을 했다고 한다. 만약 우리들이 디즈레일리가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아첨이란 것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위조지폐와 마찬가지로 마구 쓰다 보면 결국에는 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아첨과 칭찬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아첨은 거짓인데 반하여 칭찬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칭찬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지만 아첨은 혓바닥 끝에서 생겨난다. 칭찬은 무조건적이지만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 나는 멕시코시티의 차풀테펙 성에 세워진 오브레곤 장군의 흉상을 구경한 적이 있다. 그 흉상에는 다음과 같은 오브레곤 장군의 신조가 새겨져 있었다.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달콤한 말을 하는 친구는 두려운 존재이다. 나는 달콤한 말을 상대방에게 해줄 것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권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 방법이다.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의 서재에 6가지의 금언을 걸어 놓았다. 그 중에 하나가 값싼 칭찬이라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것이다. 아첨은 값싼 칭찬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글을 읽다가 발견한 것인데 아첨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서 여기에 소개해 보겠다. 아첨이란 상대방의 자기평가와 일치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스는 아첨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본심을 속일 수 없다. 인간은 특별한 문제에 몰두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잠깐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만약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알게 된다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낯간지러운 아첨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부터 우러난 칭찬을 하자. 슈바프처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칭찬을 해보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칭찬을 들은 상대방은 그 칭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주는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받는 사람은 길이 간직하고 마음 흐뭇해할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매년 여름이 되면 나는 메인주로 낚시 휴가를 떠난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내가 낚으려는 물고기는 지렁이와 같은 벌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낚시질을 갈 때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물이 아닌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낚시 바늘에 준비해간 벌레를 꿰고는 한번 잡숴 보시죠 하며 꼬드긴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을 때에도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가 바로 그런 방법을 이용한 사람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와 같이 활약했던 연합군의 지도자 윌슨, 오를란도, 클레망소 등이 모두 실각하여 세인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진 후에도 그는 여전히 권좌에 남아 영국을 집권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자 로이드 조지는 낚시를 할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이야깃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또 그 관심은 영구히 지속될 것이며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자신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만일 오늘이라도 어느 누구를 당장에 움직이려 한다면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두기 바란다. 가령 당신의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것을 못 피우게 하려면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아들에게 들려준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그때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한다. 아들이 장래 희망이 야구선수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야구선수가 되기 힘들며 백야드만 달리기를 하여도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 수가 있다. 이 방법만 잘 응용한다면 아이들은 물론 송아지나 침팬지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를 외양간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송아지를 외양간에 집어넣으려는 일념으로 아들은 앞에서 잡아 끌고 아버지는 뒤에서 송아지 엉덩이를 밀었다. 그러나 송아지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다리로 버틴 채 풀밭에서 한 발자국도 옮겨 놓으려 들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아일랜드 태생의 하녀가 그들을 도우려 달려왔다. 그녀는 책을 읽거나 논문을 작성할 만한 지식은 없었으나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에머슨보다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우선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송아지는 배가 고팠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송아지의 입에 물리고는 살살 달래면서 외양간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무엇에 대한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적십자에 $100를 기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 행위 역시 이런 원칙에 대해 예외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남을 도우려는 욕구,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은 곧 내 주를 섬김과 같으니라 라고 한 성경 구절을 생각해보라. 선행에서 비롯된 기쁨보다도 $100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부 같은 쓸모없는 소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거절하기가 창피하다든지 기부를 부탁하러 온 사람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기부를 한 이상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인간의 행동이란 마음속에서 비롯된 욕구로부터 생겨난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업이나 가정, 학교나 정치에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자도 얻지 못할 것이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 이민자로 피츠버그 인근에 정착한 초기에는 1시간에 2센트의 급료를 받는 하급 노동자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말년에는 각 방면에 3억 6,500만 달러나 기부를 할 만큼 대부호가 되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비록 그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사람을 다루는 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앤드류 카네기의 형수는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두 아들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 아들들은 자기 공부가 바빠서인지 집으로 단 한 장의 편지도 보내는 일이 없었다. 걱정이 된 형수가 답장이라도 한번 보내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띄워도 그들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한 친구에게 제안하기를 편지 쓰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자신의 조카들에게 답장을 하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편지를 써서 띄우고 조카들이 답장을 보내올지 보내지 않을지에 대하여 $100 내기를 하자고 했다. 그 친구가 쾌히 응했기 때문에 카네기는 자신의 조카들에게 별다른 내용이 없는 안부 편지를 썼다. 편지 말미에는 두 조카에게 각각 $5씩을 보낸다는 말을 간단히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편지 봉투에 그 돈을 동봉하지 않고 편지만을 집어넣었다. 곧이어 조카들에게 답장이 왔다. 앤드류 삼촌, 보내주신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만 이어질 문장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우선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기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 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강습회를 개최하기 위해 뉴욕 어느 호텔의 대강당을 20일씩 밤에만 빌리기로 1년마다 예약을 하고 있다. 그 강습회를 시작할 무렵의 일이다. 호텔 측으로부터 대강당의 사용료를 종전의 3배로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갑자기 받았다. 너무도 뜻밖의 인상이었고 부당한 사용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모두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청강권이 인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팔린 뒤라서 장소를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호텔 측으로서는 자기네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을 테니 내가 아무리 항의를 한다 해도 그들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틀이 지난 뒤 그 호텔의 지배인을 찾아가 말했다. 그 통지를 받고 나서 놀라기는 했지만 당신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도 아마 당신 입장이 된다면 똑같은 통지서를 쓸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호텔 지배인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호텔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고 그것을 못하는 지배인이라면 당연히 자리를 물러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사용료 인상 문제를 놓고 그것이 호텔 측에 이익을 줄지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표로 작성해서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뒤 나는 백지 한 장을 꺼내 중앙에 선을 긋고 이익과 손해라고 쓴 2칸을 만들었다. 나는 이 칸에 대강당이 빈다 라고 기입하고 나서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처지이니 강습회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계된 대강당을 댄스 파티나 다른 용도의 모임에 빌려줄 수도 있을 테니 이익이 생깁니다. 강습회에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 확실히 커다란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니 강습회로 인해 호텔에서 20일간이나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다면 호텔 측으로선 큰 손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호텔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점을 따져볼까요? 첫째로 나는 대강당을 빌릴 형편이 안 되므로 나한테서 들어올 20일간의 고정 수익은 한 푼도 없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 호텔 측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강습회에 오는 청중들은 중산층으로 주로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이것은 호텔을 위해 훌륭한 광고가 됩니다. 만일 5,000달러를 들여 신문 광고를 낸다 해도 이 강습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 호텔에 와서 보는 것보다는 광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습회가 호텔 측에서 봤을 때 굉장한 이익이 되는 게 아닐까요? 나는 두 가지의 손해를 해당 난에 기입하고 나서 종이를 지배인에게 건네 주었다. 여기에 기입한 이익과 손해를 살펴보시고 최종적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나는 사용료를 50%만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대강당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의 요구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의 요구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으며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의 바람이 충족될 수 있는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 전부였다. 만약 내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지배인에게로 달려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치자. 갑자기 사용료를 3배나 올리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요? 지금 청강권도 다 팔린 상태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그럴 수가 있어? 3배나 인상한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는 그 돈을 못 내겠소.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아마 서로 흥분하여 욕설이 튀어나오고 어쩌면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설사 내가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시켰다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결정을 쉽사리 번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인간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동시에 비교하며 사물을 대하는 능력일 것이다. 나는 뉴욕 교회의 포리스트리스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토박이를 만났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포리스트 힐스에서만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오랜 시간 하고 있었고 나에게 그 집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목재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면서 정원협회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라고 했다. 그런 정도의 지식이라면 나 역시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로부터 편지가 왔다. 어제 물어본 것을 조사하여 연락해 준 것일까? 전화를 걸면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인데 나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뜯어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목재에 관해서는 정원협회에 전화로 물어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나서는 자기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 부동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고객을 잃게 된 것이다.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과오를 자주 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언젠가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그의 병원을 찾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내 편도선을 진찰하기도 전에 우선 내 직업부터 물어보았다. 그는 내 편도선의 상태보다는 내 주머니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보살피는 의사로서 그 사람의 건강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그 의사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의사의 인격을 경멸하며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나왔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 생각만 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회는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경쟁자가 거의 없는 셈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언디 영의 말이다. 만약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으로의 일보를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의 일이었다. 나는 뉴저지주의 뉴워크시에 있는 캐리어 냉난방기 제조 회사에서 대화술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수강생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들로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했다. 그 사람의 취미를 물어보니 농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취미인 농구를 권해보라고 시켰다. 그는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말했다. 나와 같이 가서 농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언제나 인원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두 사람이 볼을 주고받다가 한 사람이 눈에 볼을 얻어맞아 멍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일 밤에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꼭 와주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농구가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니까요. 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구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일으키게 만들지 못했다. 그가 아무리 농구를 하고 싶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다. 더구나 공에 맞아 눈에 멍까지 들었다는데 그렇게 위험한 운동을 누가 하겠는가. 그는 왜 농구를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 농구를 하면 기운이 난다든가 식욕이 왕성해진다든가 머리가 더 맑아진다든가 아주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을 들었다면 여러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오버스트리트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자도 얻지 못할 것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하자.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해진다.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가 그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듯 알게 모르게 이 같은 좋은 방법을 두고 다른 길을 택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고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쭉 실패해 왔다면 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총 3회에 걸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를 소개했으니까 두 번이 더 남아있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